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질문은 우리 삶 속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법이란 무엇을 질문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질문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하면 어떤 점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면 판매, 법률, 법 집행, 육아, 고객 서비스, 인사 관리, 의사, 상담, 교육, 협상, 저널리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구축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비용 소모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경청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여러분의 말과 몸짓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비판적 사고가 향상됩니다. 잘 짜여진 질문 구조는 인지 과정을 위한 연습이며 질문 구조를 익힌다면 두서없는 질문이나 되는 대로 말하는 대신 세련된 질문을 하고 대답 속의 허점과 질문과 무관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다음 질문을 계획함으로써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과속한 운전자에게 코너를 돌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서면서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운전자는 저는 당연히 속도를 줄였는데요. 코너를 돌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을걸요?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설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한 번에 들으려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서면서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야 합니다. 질문을 잘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칙을 따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제 영화 봤어? 영화 본 뒤에는 뭐 했어? 라는 질문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영화를 봤는지 확인하고 나서 영화 본 뒤에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대화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예, 아니요식의 단답형보다는 서술형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는 곳은 어떻게 되세요? 하는 단답형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상대방은 대화가 아닌 취조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좋은 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요소인 육하원칙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합니다. 의문사가 이끌어낸 서술형 답변에는 추가 정보가 많아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질문은 최대한 짧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으며 질문자 본인도 자신이 원하는 의조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 챕터에서 질문을 의문사로 시작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질문은 의문사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질문에는 한 가지 주제만을 담아야 하는데 때로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주제를 질문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의 틀을 잡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와 변호사가 대화해서 변호사가 할머니에게 이제 제가 할머니에게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질문을 바로 하는 대신 할머니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시간을 가진 후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마다 재산 상속 설계의 의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할머니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할머니가 이 말을 납득하기를 기다린 후 다시 상속 설계를 생각하실 때 할머니 마음속에는 누가 떠오르나요? 할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변호사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두신 것 같군요. 할머니와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는 할머니에게 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프레이밍은 상대가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나 의견을 질문자가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프레이밍은 질문의 틀을 잡고 질문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의 첫 번째는 확인 질문입니다. 확인 질문은 질문자가 답변 내용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의 발견이 목적이 아니라 답변자의 행동, 발화 패턴, 진실성이나 정확성의 수준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확인 질문을 하는 방법은 대화의 방향을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해 말하면 상대방은 아, 저도 그거 좋아요 라고 말하며 이 주제에 대한 흥미를 보여주는데 그때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같은 확인 질문을 상대방에게 던지면 관심의 진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 질문입니다. 동일한 정보를 얻기 위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컨대 내가 어느 군인에게 당신 소대에는 병사가 몇 명이죠? 만약 22명이라고 답한다면 다른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다가 소총은 몇 정이나 있죠? 그러면 그는 22정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반복 질문은 이렇듯 답변자가 제공한 정보를 대조하고 검토하게 해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요약 질문입니다. 요약 질문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다시 전달하여 자신이 실제 그 의도했던 대로 말한 것인지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요약 질문을 하면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질문을 할 때는 단순히 표현법만 바꾸는 것이 아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질문 형식을 바꿔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상대의 말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일탈형 질문입니다. 날카롭거나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심적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가벼운 질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질문은 유도 질문, 부정형 질문, 모호한 질문, 복합형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도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쁜 이유는 질문 안에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거나 누군가의 생각을 특정한 대답 쪽으로 강하게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형 질문인데, 같은 의조의 질문일지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느냐, 부정적인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 무슨 문제일까요? 같은 부정적인 질문보다 무엇을 바꾸면 실적이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모호한 질문입니다. 이 유형의 질문은 명확하지도 간결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 회사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은 회사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질문자의 질문 의도가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나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형 질문입니다. 앞서 예시로 든 어제 영화 봤어? 영화 본 뒤에는 뭐 했어? 같은 질문이 이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상대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유형의 첫 번째는 신중한 답변을 내놓는 통합형 인간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대답을 명확히 하거나 한번 답할 때 여러 답변을 말합니다. 여러 답변을 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을 당신에게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적으로 말하는 독재자형 인간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대답을 짧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후속 질문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또 단정적인 대답이 지닌 단호함은 상황에 따라 불쾌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적인 의견을 기정사실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요청한 것 이상의 답을 제공하는 해설자형 인간입니다. 투머치 토커가 바로 이러한 유형이죠. 해설자 유형은 철저하며 완전한 답을 제시합니다. 질문한 것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또 이따금 대화가 다른 방향으로 갈 정도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무리하지 않게 말을 중단시키고 원래 대화 방향으로 다시 끌고 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에게는 질문의 틀을 잡아 답변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질문을 독특하게 이해하는 회피형 인간입니다. 숨기려고 답변을 피한다기보다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이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는 연속 질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영화 어땠어? 라는 질문에 감독의 스타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감독의 작품은 재밌지만 어떤 건 재미없다든지 등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같은 질문을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은 프레이밍과 반복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그 감독이 만든 어떤 작품은 좋아하지만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구나. 그럼 그 영화는 네가 볼 때 좋은 영화야? 나쁜 영화야?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경청은 대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이 좋아봐야 잘 듣지 못한다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대답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그 질문에 되돌아오는 정보를 흡수하지 못하거나 상대가 답하는 동안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할지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경청을 잘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마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휴대폰 소리는 대화의 흐름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맞춤, 자세, 몸짓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인위적일지라도 연습하다 보면 습관처럼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경청하는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표정, 바디랭귀지 등에 따라 상대방의 스트레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몸짓의 강도를 주목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말을 하는 동안 손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표현하다가 갑자기 어떤 질문에 양팔을 옆구리 쪽에 붙인 채로 두는 등 평소 습관이 나오지 않고 다른 형태가 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밖에도 사람들은 어떤 물체나 자신의 몸으로 장벽을 만들어내는데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한 발 물러서거나 아니면 질문자와 자신 사이에 물건을 놓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개인적인 공간이 더 필요하며 당신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손을 비빈다든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톡톡 치는 것 같은 몸짓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바디랭귀지와 행동들은 상대방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서들이 됩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통해 일탈 질문을 할지 아니면 연속 질문을 할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